전부터 리더님들께서 이렇게 또 열정을 가지시고 줌에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 주 동안 다들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한 주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멋지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한 주, 6월 한 주 남았는데 또 다음 한 주도 더욱 기대가 되는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프라이데이 이그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게 될 한국 아메이 표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모두 금요일 저녁 뉴트리션 웰리스 시간에 또 많은 우리 오늘 열심히 또 열정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4대 전략 다시 한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앞서서 한국아메이 임원분들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 단단한 성장, 그리고 멋진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4가지 이글드림 4대 핵심 전략입니다. 중간 리더 강화. 다이아몬드 오진환입니다. 저는 누트리션 웰리스 베이직 과정을 듣고 제가 배우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가지고 고령화를 구분하는데 우리나라가 2017년도에 14.7%로 고령 사회에 들어갔는데 그죠? 앞으로 2년 뒤에 2025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된답니다. 다들 리더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은 참 많잖아요, 그죠? 저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100세가 아니고 잘하면 한 120세까지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제 생활에서는 건강이라든지 이 영양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그죠? 잘 비우면 된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특히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메이 본사에서 뉴트리션 웰리스 제품군을 계속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이면서 4대 핵심 전략으로 뉴트리션 웰리스 강화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저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명확한 사업의 방향성을 본사와 우리 이걸 들이며 잡아주었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앞으로 이곳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그죠? 뉴트리션 웰리스 베이직 과정을 한다기에 저는 1번으로 손을 들었어요. 제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과정을 신청하게 되었고 6주간 강의를 하는데 그 강사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 자체가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해주셔가지고 내용이 너무 알찼고 저한테 참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비우고가 아니고 그죠? 정말 우리 몸에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뭔지 그죠? 또 식물 영양소가 어떤 게 있는지, 또 면역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죠? 장의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대사, 신진대사부터 해가지고 그죠? 막정 대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다 듣고 나니까 정말 건강과 영양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됐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죠. 제 제품을 드시는 분들, 또 새로운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영양소 이야기를 좀 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그죠? 일반인들이 갖지 못한 정보를 제가 갖고 있다는 그 좀 뿌듯함도 있었고, 이제 그냥 막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죠? 뭔가 지식적으로, 건강학적으로도 좀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제품을 제가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믿음을 갖고 이제 먹게 되고 또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더 좋다고 이야기해 주니까 그러면 계속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꾸준히 드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팀 안에서는 저희들 평가 미팅이나 이런 홈미팅에서 그죠?
여기 배운 지식들, 저뿐만 아니고 웰리스 강의를 들으신 리더님들이 매주 테마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리뷰를 해서 팀 전체 사람들이 이 뉴트리션과 웰리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지식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사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정말 뉴트리션 웰리스가 비중이 80%가 넘어야 그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사업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걸 드리면 그룹에서 그죠? 건강과 영양에 대해서 또 최고의 강사진으로 꾸려가지고 정말 소비자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10주간에 걸쳐서 교육을 해준다는 그 내용을 듣고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벌써부터 해가지고 모든 미팅에서 파트너들에게 그죠? 뉴트리션 웰리스 이거 그리고 소비자분들에게도 정말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배우자. 그래서 노트를 다 타라. 그리고 이번 10주 강의는 무조건 듣고 나서 우리가 소감 나누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노트를 사서 대기하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메이 사업이 제품 몇 개 전달하고 그죠? 뭐 그냥 쿵쿵 전달 이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소비자분들 그죠? 내 건강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분들의 평생 건강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멋진 사업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뭐 제2, 제3의 코로나가 계속 나타난다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걸 드리면서 완벽하게 준비해 준 이 건강 영양 10주 강의를 잘 듣고 배워가지고 모두 그죠? 건강 박사 되시고 그러고서 모두 사업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탑 리더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우리 오진환 리더님께서 이전에 진행된 우리 뉴트리션 웰리스 전문가만 베이직 과정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신 거를 실제 비즈니스에서 활용도 하시고 그 가치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공동사업가 리더님 그리고 베이직반에서 전문가반에서 이렇게 배우시고 또 활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스피치를 들어보고 10주 동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안 모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고요. 저희가 새 회견도 그리고 올 회견도 마감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뉴트리션 웰니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는 정말 소중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익한 약사님, 박민수 원장님, 하승민 대표님 이렇게 해서 최고의 강사진으로 10주 과정을 준비를 했고요. 소화기관, 근골격계, 배설계, 뇌건강 그리고 심혈관기관까지 10주 과정입니다.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하셔서 열심히 우리 한번 또 배워서 전문가가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 아메이와 함께 또 아메이 제품과 함께 함께 호흡하고 또 리더님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또 강의를 해주신 분이시죠. 서익환 약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서익환 약사님. 네, 안녕하세요. 세이카입니다. 잘 들리시죠? 예. 이렇게 금요일, 특히 금요일인데도 늦은 시각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열기와 열정에 너무 어떻게 보면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렵기도 하지만 좀 생소한 건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늦게까지 필기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응원하고요. 더 발전하시기를 기원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성실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아무래도 소화계 쪽인데요. 먼저 공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예,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부룩한 위장장애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면 꼭 알아야 될 소화기관의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위장장애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소화불량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심야 약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 1시까지 약국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보면 뭐 9시, 10시, 11시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도 소화불량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화불량에 대해서 원인을 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화불량이 단순히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것인지, 위산이 많이 나와서 또는 위염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불량이 정말 원인이 잘못되고 어떻게 보면 헛다리를 짚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부룩한 위장의 잘못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걸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뭐 결론부터 제목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위장관 질환은 결국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해줄 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잘못돼서 이상 발효가 생긴다면 특히 우리 항생제 많이 먹었을 때 느껴봤죠. 아니면 최근에 돌고 있는 장염 때문에 위장관에서 이상 발효가 생겨서 가스가 위로 넘어오게 되고요. 위를 반대 아래에서 위로 밀치기 때문에 구토 증상, 우리가 장염 걸렸을 때 구토 증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즉 장내 생태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관 운동에 대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먼저고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전부가 아니고 실제 위장관 질환에 대해서 영양요법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비타민 B를 비롯해서 파이토케미칼 여러 가지 미네랄까지 있어야지만 위장관 운동이 정상적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론병이라든지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게 가지고 있었을 때 위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심화를 거친다라고 한다면 크론병이라든지 장누수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케어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이 광고는 보셨을 거예요. 소화관 나와가지고 위에 있는 불을 꺼주는 거, 뭐 시원하다 이런 광고인데요. 이 광고가 개비스콘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위장에 대한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는 지금 굉장히 유행했던 광고인데요. 지금도 짤로 돌아다니는데 이 개비스콘이라든지 우리가 뭐 겔포스라든지 여러 가지 위장약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제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산제가 주 원인 원료 주 약이 되는데요. 제산제라는 것은 제거하다, 산을 제거하는, 위산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산을 제거해서 속을 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조사를 해보면 서양 같은 경우에는 44%가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의 44%가 명치복통 증후군입니다. 이게 명치복통이란 것은 역류성 식도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역류성 식도염은 대표적으로 위산 과다에 의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덜란드 9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소화기능성 질환 운동학회 뭐 이런 학회에서 18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속쓰림을 동반한 위산 과다에 의한 통증, 즉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것은 5%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원에 의해서 소화불량이라든지 위장장애, 여러 가지 경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뭐 90%가 넘을 거라고 봐요. 제산제하고 위산 억제제를 처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증상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쪽에 나와 있는 이 분은 작은 병원에서 대부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었는데 이것들이 제산제하고 위산 억제제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5년 동안 이게 해결되지 않아 큰 병원에서 확인해 본 결과 더부룩 답답한 식후 불편 증후군이라는 질환이었다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름 자체에서도 알 수 있겠죠. 식사 후에 불편한 증상을 나타내는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4%고 이것은 위산 과다가 원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쓰림이라든지 불편함, 속쓰림으로 느끼는 거죠. 속쓰림이 아니라 그냥 위장이 불편한 것을 속쓰림으로 느껴서 제산제, 겔포스라든지 개비스콘이라든지 이런 짜먹는 제산제를 먹음으로써 내 증상이 완화된 듯한 느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이게 치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얘기하는 부분이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식사 시간이 너무 짧죠. 그래서 30분 이상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위가 충분히
이제 죽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급격하게 많은 양이 들어오면 얘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정체되어 있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지도 못해서 위에 대해서 물리적인 자극, 즉 위가 늘어나게 되면서 너무 늘어나게 되면서 위의 세포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국 위 점막에서 분비물이 잘 나오지 않고 애가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리코박터균을 5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헬리코박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으나 이게 활동성으로 바뀌지 않고 위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좋은 미생물을 가지고 있을 때 헬리코박터균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달고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위벽을 자극하는 소화효소, 자극을 통해서 소화효소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의 양을 조절을 할 뿐만 아니라 음식의 종류 또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보다 보면요. 지금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기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벽에서 소화효소가 전체적인 위 운동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면 소화 효소를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모하고 비타민 B,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이섬유를 같이 복용을 했을 때 이런 더부룩 답답한 식후 불편 증후군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제산제를 먹음으로써 단기적으로 몇 분,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증상을 좋게 느끼는 거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관리하고 효소라든지 비타민 B,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함으로써 이것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현상뿐만 아니라 논문을 보게 되면요. 장에서 분비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단즙염이라든지 단세지방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세지방산은 많이 들어보셨죠? 단세지방산은 반대말이 장세지방산인데요. 장세라는 말은 길다란 뜻이고 지방산 중에서 장세로 이루어진 게 대표적인 게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좋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길진 않지만 짧은 단쇄 지방산도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해주는 신호를 주는 물질입니다. 이 단쇄 지방산은 누가 만드냐면 바로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든 단쇄 지방산이 우리 몸에 오메가3가 미치는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이 역할 중에 하나가 장에서 분비물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장에서 나온 분비물은 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분야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소화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단세지방산은 모든 점액뿐만 아니라 12지장 이런 12지장까지도 영향을 미쳐서요. 12지장에서 중탄산염이라고 해서 우리가 위에는 위산이 가득하고 있는데 위를 지나면 어느 정도 산이 제거돼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12지장에서 나오는 중탄산염입니다. 이런 것의 분비를 잘 하게 함으로써 위 밑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단세 지방산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내축 이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세로토닌이라는 우리에서 좀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로토닌인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것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장내 미생물이 단세지방산을 만들어서 세로토닌이나 이런 것에 양을 늘려준다라는 역할이고요. 그렇게 세로토닌이 많게 되면 정상적인 위장관 통과 속도를 정해주고요. 장의 투과성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장의 투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장에는 안 좋은 물질도 동시에 있습니다. 좋은 물질은 흡수해야 되지만 안 좋은 물질은 흡수하면 안 되고 이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독소로 작용하게 돼요. 이 독소가 우리 몸에 많이 들어와서 삥삥삥 돌다가 팔꿈치라든지 접히는 부분, 즉 뭐 순환이 됐을 때 정체되는 부분에 이쪽에 독소들이 쌓이게 되면 그게 바로 아토피라든지 이런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에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을 보게 되면요. 물론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를 들어가게 되지만 아토피에 대한 영양요법에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오메가3 또는 감마리놀렌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장내에 안 좋은 물질이 들어와서 아토피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은
장내 투과성에 영향을 미쳐서 장내 안 좋은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혈액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장의 과민성에 기여를 합니다. 장의 과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병명으로 얘기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조절을 해주는 게 세로토닌이고, 그럼 또 반대로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드리니까 이제 이해가 쉬울 거예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조절해주는 게 세로토닌의 농도인데, 이 세로토닌을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든 단세지방산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는 장 운동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서 자꾸 화장실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즉 소장의 속도가 느려지는 질환인 뭐 그런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서 메탄 형상이라든지 수소가스 형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서 소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은 대부분 대장 건강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장 위에 있는 소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 건강하지 못하면 복통이라든지 구역질이라든지 위쪽으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위를 통과해서 식도로 위로 올라와 버리는 그런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세로토닌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이 많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에 영향을 받는데, 이 코티솔이 부신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게 뇌하수체의 시상하부 이 작을 거쳐서 코티솔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시상하부 뇌하수체를 거쳐서 부신에서 코티솔이 나와서 뇌 위장관의 속도를 멈춰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잘 생각을 해보면 코티솔이 언제 나오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코티솔은 원래 우리 몸에서 필요한 싸울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싸울 때 나오는 호르몬에서 우리가 싸울 때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싸울 때 나오는 호르몬인 코티솔은 화장실을 가고 싶게 안 만듭니다. 즉 내가 소변을 본다든지 밥을 먹고 싶다든지 그다음에 대변을 보고 싶게끔 안 만들기 때문에 코티솔이 많이 나오게 되는 만성 스트레스에 빠진 사람들은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된다든지 아까 장의 속도가 느려져서 변비가 된다든지 이런 장내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변비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변비가 됐든 설사가 됐든 둘 다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과도하게 전염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까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논문인데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쪽에 보면 네거티브라고 해가지고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안 된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된 사람은요.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쪽으로 보면 안 좋은 균은 많지만 좋은 균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은 위 건강뿐만 아니라 장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고요. 위 건강에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위염이 만성 위염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위축성 위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DNA가 변형돼서 위에 있는 세포가 변형되기 시작한 거고요. 위에 대한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위에 있는 세포가 장상피세포로 바뀌어버려요. 즉 위의 세포가 위벽에 있는 세포가 위벽처럼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DNA가 변형되다 보니까 이게 장상피처럼 바뀌어버리는 거. 이게 한자로 하시면 다 아시겠어요. 장상피세포 화돼 버리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가 더 이상의 기능을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고요. 그것이 좀 심해지면 결국 암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균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의 50%가 헬리코박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리코박터균이 뭐 제거하면 좋겠지만요. 제거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헬리코박터균의 해로운 작용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반이니까 저 아니면 제 집사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발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는 뭐 당연하죠.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많이 섭취하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 추가할 내용은 뭐냐면 파이토케미칼은 유익균을 증가시켜주고요. 유해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바로 파이토케미칼인데요.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해야지 유익균 늘려주고 유해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도 같은 역할을 하지만 파이토케미칼을 같이 섭취해야지만 효과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논문에서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돼서 즉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장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즉 위액의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알아요. 복부가 빵빵하게 차려 있는 느낌을 갖게 되는 위액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위에서 배출할 수 있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위에서 배출이 안 되고 정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씩 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과식을 했을 때 내려갈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느낌이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항상 약국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 때 체크하는 그런 워딩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손님들 저한테는 환자들이죠. 환자들이 와가지고 소화제 주세요. 근데 아까 뭐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위에서 꽉 내려가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다. 토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소화제도 중요하지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해야지만 이 위에서 배출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꼭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은 대변 검사를 또 확인을 해봤어요. 기능성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변을 검사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위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유해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변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 대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 대변 검사 통해서 유익균이 부족하고 유해균이 너무 많아서 내가 만성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소화불량을 뛰어넘어서 질환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유해균 중에 하나입니다. 프라질리스라는 유해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몸에서 치명적인 균이죠. 복막염을 일으키는 균인데 복막염이 일어난 자리에 90% 정도 존재하는 균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복막염에 대한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균의 원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장에서 균에 염증이 생길 수 있지? 뭐 감염이 생길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지만 크론병이 대표적인 장에서 염증에 의해서 장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게 바로 크론병입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유해균들이 장 내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이 염증이 심해져서 나의 DNA가 변형되고 그 기능을 아까 헬리코박터에 의해서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장이 잃어버리게 되고 소화가 안 되는 게 바로 대장 운동이 안 되는 게 크론병이죠. 그래서 이게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요. 항생제에 대한 내성 메커니즘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항 유전자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속되게 되면 크론병이 오래된 거와 비슷하게 발암성 박테리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폭주하지 않도록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생제를 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어려운 부분이죠. 유해균을 억제하고 견제해 줄 수 있는 유익균을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 문제라든지 대장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에 대한 염증성, 크론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질환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항생제 처방도 중요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하면서 이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 크론병에 대한 내용이 이런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장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병원균이나 이런 균에 대해서 감염이 먼저 일어나요. 그런데 이 감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 세포들이 점점점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면서 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것을 크론병으로 전환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작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 시작이 염증에 의해서 시작된 거고요. 병원균의 감염에 의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안티바이오틱스, 즉 항생제를 크론병에 사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3,000명을 환자를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을 하였더니 크론병이 어느 정도 개선된다는 것을 확실히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면 항생제를 투여함으로써 병원균의 원인이 됐던 유해균을 치료하게 되는 거고요. 이 유해균이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유익균이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생제는 유익균과 유해균을 가리지 않아요. 지금 크론병으로 고생하는 이 사람들의 장 상태를 보면요. 유익균도 있겠지만 유해균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써서 균을 둘 다 죽이다 보면 유해균들이 더 많이 죽어요. 그래서 유해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반대로 유익균들이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지만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유익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과거에는 크론병 같은 경우에 항생제 처방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크론병 같은 경우에 항생제 처방보다 프로바이오틱스나 유익균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조금씩 얘기하고 있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항생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항생제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크론병에 의해서 항생제 처방받은 사람들은 유익균을 늘려주기 위해서 치료 과정, 병원 치료 과정 중에 프로바이오틱스나 식이섬유나 파이토케미칼을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크론병 얘기를 했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비슷합니다.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 개선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원리도 마찬가지로 과민성 대장증의 원인이 되었던 유해균, 안 좋은 균을 항생제로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유익균, 좋은 균도 죽을 수 있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항생제 처방 중이라든지 처방 후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서 유익균 늘려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장이라든지 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 자폐 아이들 있죠.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장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아이들이 자폐 증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폐를 가지고 있다든지 ADHD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항생제를 강하게 처방했더니 뇌에 대해서 개선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실제 대변 이식술을 통해서 정상적인 대변을 이식을 하게 되었을 때 자폐 증상이 8주 이후에 개선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장내 미생물이 잘 되어 있을 때 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제가 써놨는데요. 항생제가 왜 그런 역할을 했을까라고 한다면 유해균을 죽여서 없앴고요. 반대로 유해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견제를 받던 적이었던 유익균, 유해균과 유익균은 적이니까요. 적이 없어졌으니까 유익균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해서 항생제를 투여하되면 유익균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한 만큼 유익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에는 꼭 유익균을 같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오래되게 되면 염증이 지속되게 되면요.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먼저 와요. 그렇게 되면 나의 DNA가 변형됩니다. 나의 DNA가 변형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세포가 변형되기 시작하고요. 변형되면 이게 암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론병 같은 경우에 8년 이상 지속이 되게 되면 대장 내시경을 1년에서 2년마다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DNA의 변형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는 지금 프로바이오틱 섭취하고 식이섬유 섭취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암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DNA의 변형입니다. DNA의 변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러면 DNA 변형의 원인이었던 산화적 스트레스를 막으면 돼요. 산화적 스트레스를 누가 막냐면 항산화제입니다. 근데 항산화제 중에서 이 전체적인 것을 관장을 같이 하는 게 누구냐면 파이토케미칼이죠. 그러면 순서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하게 되면 내 산화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고요. 장내 산화적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장세포라든지 이런 것에 DNA가 변형을 막아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DNA 변형을 막아줘서 암세포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그런 순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디에 응용할 수 있냐면요. 왜 그러면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하면 암에 그렇게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항생제를 치료에도 쓰는데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게 작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DPCL이라는 이 감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DPCL이라는 균은 원래는 중간균이에요. 우리가 장내 미생물에는 좋은 균, 유익균이 있고요. 나쁜 균, 유해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운데 60에서 70%를 차지하는 중간균이 있어요. 중간균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아이도 아니고 나쁜 아이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 일 하고 있고요. 뭐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은 우리에게 도움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중간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장내 환경 상태가 안 좋으면 특히 유해균들이 많아지게 되면 중간균도 유해균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변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 뭐냐면 항생제예요. 항생제를 먹게 되면 유익균의 피해가 더 크고요. 유해균은 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유해균이 우위 물질이 됩니다.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중간균이 유익균보다는 유해균, 나쁜 균을 따라서 하기 시작하고요. 그게 변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내 미생물이 좋은 상태에서는 그냥 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안 좋은 상태가 되면 이렇게 발현되기 시작하는 게 DPCL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내 감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장내 감염은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장내 감염이 계속되면 염증이 일어나고요. 염증이 일어나면 이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고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면 장에 있는 DNA가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암이라든지 이런 질환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증상을 보게 되면요. 10년 전에 보게 되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10년 동안 10배 정도 증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DPCL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심해지기 때문에 관리가 꼭 필요하다면 어떤 관리를 먼저 얘기하냐면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식이섬유하고 파이토케미칼을 같이 섭취해야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만 섭취했을 때 느낌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 역전을 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하고 파이토케미칼을 같이 섭취해야지 장내에 역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저희가 소아과 앞에서도 그 약국을 했었는데요. 소아과 1년 돌이 안 된 아이들도 항생제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런데 만 1세 미만의 항생제를 복용한 어린 아이들은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병에 걸릴 확률이 3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분명히 1살 미만에 시작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다음에 제왕절개를 하신 사람들은 제왕절개 했는데 항생제 안 먹었다고 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왕절개를 할 때 엄마에게 주사한 항생제는 태반을 통과해서 아이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항생제를 이미 먹었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병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더 높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그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을 빠르게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처방이 해결은 해주고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장기적인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익균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한 조사인데요. 영국에서 600명 대상으로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 40년 조사를 해봤더니 성인이 되었을 때 셀리악이라든지 엄청난 알레르기 반응이죠. 그 다음에 그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발병 증가가 높다라고 네이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거의 대부분 우리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벌써 50%를 넘었거든요. 이곳에 반을 넘었고 그다음에 항생제 한 살 미만의 항생제 먹는 아이들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거 걸릴 확률이 높아졌는데 이런 아이들을 그러면 더 건강하게 제자리로 돌리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빠르게 정상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1살 미만의 아이들은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조금 신중하게 하라 이런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엄마에게서 좋은 균을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은 엄마에게서 좋은 균을 받지 못해요. 제왕절개도 하고 항생제를 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살 미만이어도 아이가 장내 미생물이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을 정리를 하게 되면요. 지금 더부룩한 위장을 가지고 있는 원인은 위산가다가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산제 많이 처방하고 약국에서 제산제 많이 먹는데 이게 방법이 아닐 수 있고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식후 불편 증후군이 74%인데 이것은 결국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식후 불편증을
직간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라는 겁니다.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라고 했을 때 안 좋은 상태가 있죠. 유해균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항생제를 먼저 먹어야 되죠. 항생제로 해서 유해균을 먼저 제거를 해주고요. 제거해 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유익균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를 계속해서 남용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반대로 유익균도 죽어서 위장관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반대로 역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는 세 가지로 딱 얘기한다면 프로바이오틱 섭취, 이걸로 부족하면 식이섬유,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들이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보면 변비, 설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장 상태로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실제 장 상태보다 소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소장은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가 대장이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위로 올라오면 조금 더 그 전 단계에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소장에서 대부분의 영양을 흡수하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장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융털 같은 거, 뽀송뽀송한 그런 털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장이에요. 그런데 이 소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최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사는 하지 않은데 구토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복부 팽만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복통을 가지고 있고 계속 울렁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소장에서 이쪽에 보면 소장의 박테리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소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본다면 식생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식생활이 이래서 첫째, 장내 영양 성분이 부족했고요. 그 결과 마이크로바이옴이 파괴됐고 장 운동이 또 저하되게 돼요. 장 운동이 저하되니까 늦게 나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되냐면 이상 발효라고 하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에서 발효가 생겨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상해버린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칸디다하고 효모 안 생겨야 돼. 유익균이 생겨야 되는데 효모균이라든지 뭐 곰팡이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게 다시 독성물질을 만들어요. 독성물질을 만드니까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삥삥삥 이 과정이 악순환이 되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심해지면 설사, 구토, 무기력증, 복통, 변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대장은 괜찮은데 왜 소장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더 더부룩답답한 증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이걸 한번 우리의 장을 나눠봤습니다. 이쪽 부분이 대장이에요. 대장인데 이 전 단계에서는 실제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유익균이라든지 균이 원래는 많이 없어야 됩니다. 대장에 대부분의 균이 많이 있고요. 소장에도 일부 있지만 그렇게 많은 균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수구 막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비가 심했다든지 특히 우리가 술 많이 먹었다든지 그 다음에 고탄수화물이라든지 고탄수화물보다도 고당이겠죠. 설탕 많이 먹고 과당 같은 경우 음료수, 콜라, 사이다 많이 먹게 되면 이쪽 부분이 점점 이상 발효가 되면서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역류하면서 이쪽 공장, 소장의 공장에 소장에나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에 점점점 박테리아가 더 많이 증식하게 돼요. 그럼 박테리아가 증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장에 있는 그런 세포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요. 탄수화물, 당의 그 대표적인 거죠. 당에서 소장이 발효가 돼요. 그런데 이쪽에 발효가 되면서 대장에 있어야 될 균들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설탕들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수소 부산물인데요. 그런 것들이 설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세균이라고 해서 이상한 균들이 생기는데 이게 메탄가스를 만듭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 또 변비를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소장 내 가스가 많이 차요. 가끔씩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가스가 너무 많이 차요. 방귀를 뀌고 싶은데도 안 나오고 뭐 더부룩 답답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설사하고 어쩔 때는 변비가 일어나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소장까지 이상균들이 들어왔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간 손상이 일어나고요. 복통과 경련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변비 또한 일어난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짝꿍이 돼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까지 동시에 가지고 되는 확률이 8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내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소장에도 문제가 되고 대장에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소장의 문제가 너무 심하게 되면 복통이라든지 소화불량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나오면서 피부염, 아토피 이런 것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 아이가 피부염을 가지고 있고 아토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소화불량을 성인이 돼서 가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요법으로는 이 부분입니다. 식이요법으로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알코올이죠. 그 다음에 가공탄수화물 피해야 되고 설탕입니다. 대부분 설탕이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초가공식품, 쿠키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이런 것을 좀 피해야 되고요. 늘려야 될 것은 뭐냐면 식이섬유하고 파이토케미칼,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게 해주면 장이 따뜻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운동을 하게 되면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장 내에 여러 가지 단세 지방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아지고 장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많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특히 유익균의 증가를 나타나게 해준 게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먹는 걸로는 파이토케미칼이 그 역할을 해주고 식이섬유는 이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정리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게 소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제산제도 그 역할을 해줘요. 이 PPI가 제산제라는 뜻인데요. 이 제산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위산 과다의 문제가 아닌데 제산제를 많이 먹게 되면 이 제산제가 아래로 흘러나와서 소장에 있는 이상 발효라든지 이상 박테리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산제 한 번 먹는 사람은 없어요. 제산제 계속 두세 번 먹게 되고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제산제는 먹어야 될 상황이라면 먹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가 안 되면서 염증이 생겼을 때 이게 대장암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파이토케미칼을 꼭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장내 운동이 잘 되면 빨리 내려가겠죠. 장이 정체가 안 되게 하려면 장의 평활근이 잘 운동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장 운동을 잘하게끔 하는 게 누구냐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하게 돼서 에너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비타민 B하고 코큐텐입니다. 그래서 왜 비타민 B를 먹어야 되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바로 비타민 B가 장내 운동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 호르몬이라든지 소화 효소가 잘 나와야 되는데 효소들은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하고요. 식후에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 세로토닌이 위장관 운동을 정상적으로 해주는데 이 원인 원료가 되는 게 트립토판과 그리고 만들어질 때 필요한 게 비타민 B3하고 6, 그냥 비타민 B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 위 운동이 정상화되려면 트립토판, 단백질 아미노산 섭취해야 되고 비타민 B를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정말 더 흔한 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죠. 그런데 소장에서 생긴 일은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확신은 못합니다. 소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대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위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식이섬유, 비타민 B,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한꺼번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도 필요한 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퀘르세틴이 굉장히 영양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퀘르세틴 하나만 딱 집어서 실험을 하긴 했지만 실제 파이토케미칼이 좋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식물 영양소, 식물 비타민을 꼭 섭취를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장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때도 필요했지만 이 세로토닌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도 필요해요. 엽산, 비타민 B, 그 다음에 태아닌, 파이토케미칼 그게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아닌이라든지 미강 주정 추출물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통해 가지고 수면을 잘 취해야지 세로토닌이 내 몸에 많이 있게 되고요. 세로토닌이 있어야 장 운동이 정상화돼요. 그래서 수면 관리까지도 한꺼번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을 때 장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잠잘 때 장 운동이 많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미강 주정 추출물 태아닌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생각을 하셔서 급하게끔 내가 장이 반응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또 나왔는데 알코올과 과당, 설탕 이런 것은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의외로 단백질 섭취가 효소라든지 효모가
이제 효소가 원료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또 하나는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유익균들은 줄어들게 되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그 유해균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대장 검사를 해가지고 장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유 방법은 프로바이오틱스죠.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인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섭취하고 그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해야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장과 다르게 대장에서는 상피세포가 얇아지는 이제 장 상피세포가 얇아지면서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장에 구멍이 뚫려서 샌다라는 건데 이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것 같아. 아토피가 있는 것 같아. 그랬을 때 비타민 D를 섭취하게끔 해주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장을 두껍게 해주는 게 비타민 D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를 제가 가져왔죠. 증거가 없이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니까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비타민 D가 충분하게 되면 이쪽에 장 상피가 두꺼운 것을 알 수 있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장누수 증후군이 일어날 만큼 장 상피가 얇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장이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장에 대해서 이쪽에 여기는 튼튼했지만 이쪽이 망가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했을 때 장 점막층이 두꺼워진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야 되고 장이 구멍이 뚫렸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했을 때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아토피라든지 이런 분들은 장누수 증후군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갑자기 뭐 잘 올라온다든지 피부염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운동이 느려지고 또 빨라지게 되면 모두 다 같은 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통적인 해결 방법은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가 중요하고요.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비타민의 섭취, 특히 비타민 B와 비타민 D가 섭취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생활 습관은 우리가 그 스트레스 받으면 살찌는 거 아시죠? 그게 과학적으로는 모르더라도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 붓고 살이 찌는 것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 원인이 코티솔이라는 게 벨리팻이라고 해서 배 둘레에 있는 지방을 늘리게 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 원인을 보게 되면요. 제가 1번, 2번 순서를 써놨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솔이 분비가 돼요. 코티솔이 분비가 되면 간에서 당을 만들어 올려요. 그러면 혈당이 늘어나게 되죠. 혈당이 늘어나면 인슐린이 증가합니다. 인슐린이 증가하면 혈당이 툭 꺼져버려요. 그러면서 갑자기 식욕이 증가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날 집에 가면 양푼에다가 비빔밥 먹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게 코티솔 분비가 많이 돼서 식욕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급하게 인슐린 분비가 되면서 이 혈액에 있는 당을 저장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방으로 저장하게 돼요. 그래서 배둘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먹은 당을 배둘레에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고요. 이화작용을 하다 보니까 근육이 감소해요. 배는 볼록 튀어나오는데 팔다리가 감소하는 게 ET 체형으로 바뀌는 게 스트레스에 의한 코티솔의 영향입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코티솔 많이 나오니까 싸우는 호르몬이라고 했죠. 싸울 때 나오는 호르몬이다 보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우리 싸우는 도중에 잠깐만 갑자기 우리 밥 먹고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티솔이 분비가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은 떨어지는데 왜 이상하게 뱃살만 찌지? 라고 했을 때 코티솔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양분해서 나타냈습니다. 코티솔하고 인슐린하고 다른 부분은 다르지만 우리 몸에서 미치는 영향, 살찌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 지방을 늘리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비슷합니다. 이거의 적수 또는 상대방이 되는 게 누구냐면 멜라토닌입니다. 우리가 코티솔이 많이 나오게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줄어들면서 수면이 억제가 되죠. 수면이 억제가 되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있어야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또 짝꿍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을 도와주는 게 누구냐? 그러면 코티솔과 인슐린에 대한 분비를 정상화해 주는 게 누구냐면 태아닌과 바나바 잎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바나바 잎 추출물 먹었을 때 부작용이 거의 부작용이 없는데 부작용이 있는 거 아시죠? 부작용이 살이 빠지는 겁니다. 바나바 잎 추출물에 그 섭취했을 때 부작용은
안타깝게도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혈당도 떨어뜨리면서 살도 빼고 싶다 그러면 바나나 잎 추출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를 정상화하고 코티솔 분비를 정상화하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그다음에 또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을 도와주는 게 뭐냐면 단백질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체질이다 그러면 태아닌 섭취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뱃살이 찌는 편이다 그러면 바나나 잎 추출물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못 자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날 부어라고 하면 멜라토닌 많이 분비되게끔 뭐 단백질이라든지 아미노산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미강 주정 추출물까지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요. 그다음 이제 네이처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의 식습관, 지금 방금은 수면 습관이라든지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먹는 거 과당이나 고당이나 서구의 식습관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우리의 소장에 있는 육모를 길게 만들어요. 아까 소장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소장의 육모가 이 정도로 좀 잘 자라고 그냥 아주 균일하게 또르르륵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있는 소장의 육모가 이렇게 길어지게 돼요. 뭘 먹냐면 과당이라든지 콜라, 사이다 많이 먹고 그다음에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얘가 길이가 길어져요. 길이가 길어지면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쪽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지방을 많이 흡수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가 길어지면 지방을 더 잘 흡수하게 돼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더 살이 많이 찌고 지방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더 높아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이 길어지면서 얇아져요. 얇아지기 때문에 위에서 본다면 위에 안 좋은 독성 물질이 소장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즉 소장에 대한 투과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독성 물질이 많이 생기고 아토피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구식이나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이쪽에 점점 과당이 제일 문제고요. 설탕하고 이런 걸 봤을 때 과당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훨씬 더 많이 생기게끔 하고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쪽 보면 맨들맨들한 부분이 대장이고요. 이쪽에 육목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소장입니다. 소장과 대장은 이렇게 경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쪽 부분을 파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파괴를 누가 이끌었냐? 고당, 그다음에 과당, 서구의 식습관이 소장과 대장을 완전히 세포를 바꾸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으면 소장, 대장, 세포는 서로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산화적 스트레스가 변이의 원인입니다. 그럼 산화적 스트레스는 누가 만들었냐? 알코올과 고당, 당이 많은 거하고 과당, 콜라나 사이다 같은 그런 당들이 그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DNA 변형을 누가 만들어주냐? 파이토케미칼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 장 건강했으면 프로바이오틱스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파이토케미칼을 섭취를 해야지 내 세포가 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제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많이 쓰는 동물인데요. 이 동물을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켜가지고 장이 누수되는 곳에 형광물질을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면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죠. 이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장이 구멍이 뚫린 부분을 형광물질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을 만들어 놓고요.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추출물, 배추 추출물 이런 파이토케미컬을 공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누수 증후군을 나타내는 형광물질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나와 있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어떤 거였냐면요. 이 안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의 원료는 십자화 위주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식물 영양소의 그 성분들을 보면요. 십자화 추출물이라고 써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십자화 추출물은 내 장 내 상피 세포를 회복을 시켜줘서 장누수 증후군을 개선시키는 역할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파이토케미칼이 해줄 수 있다는 거. 즉 장누수 증후군 개선에는 프로바이오틱스도 중요하지만 파이토케미칼이 또 다른 역할을 해준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조금 첨가해서 보충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은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타민 B1, 티아닌과 비타민 B3,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B, C, D 이런 것들 다양하게 각자 역할을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종합 비타민을 파이토케미칼로 섭취했을 때 장내 건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특정한 것을 뽑아서 먹는 것보다 파이토케미칼로서 종합 비타민을 섭취한다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추가할 것은 이것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식후 불편증을 개선하는 거 장내 미생물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코큐텐, 크롬, 마그네슘, 아연,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리마린도 필요하게 돼요. 실리마린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 건강했을 때, 소화했을 때 장이나 위, 소장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간 또한 소화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간이 또 소화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이 소화 기능을 하면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막아줘야지 간이 건강하고 소화가 잘 돼요. 그것을 막아주는 게 실리마린, 밀크시슬이라고 하죠. 밀크시슬 추출물과 민들레 추출물 이런 것들의 섭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 안 된 사람들에게 간장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 이게 바로 그 간도 소화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한 부분인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구강을 통해서 먹은 음식물은 위를 통해서 소장으로 가고요. 대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장에서 흡수한 영양 성분들은 장하고 간에 순환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음식물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고 다시 삥삥삥삥 이렇게 돌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소화도 잘 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간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크시슬, 글루타치온, 민들레 추출물, 그리고 간을 지키는 항산화제인 비타민 A, C, E, 그다음에 간의 기능을 좋게 하는 비타민 B, 셀레늄들이 필요한다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소화를 잘 하게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분비가 돼서 소화 운동이 저하되게 됩니다. 세로토닌도 감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려면 세로토닌이나 이런 것들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세로토닌 관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관리를 해주고요. 코티솔은 태아닌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연결하면 단백질, 태아닌, 미강 주전 추출물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로토닌은 장내 건강했을 때 나오는 풍부한 거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단세지방산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 게 누구냐면 유익균에 좋은 파이토케미칼, 운동, 비타민 B죠. 비타민 B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냥 상품명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판매가 안 되니까. 비오비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오를 영어로 쓰면 BIO예요. 예전에는 비오라고 해서 BIO라고 했습니다. BIO를 요즘 읽으면 뭐죠? 바이오예요. 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비오는 바이오틱스와 비타민은 비타민이에요. 비오비타는 비타민과 프로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의 제품이었어요. 즉, 장 건강에는 비타민과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가야 효과가 있다라는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됐었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뿐만 아니라 비타민도 같이 먹어야 효과가 있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유해균이 득실하게 만드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 억제를 할 수 있는 게 항생제 피해야 되고 고당, 과당, 고지방식 피해야 되고요. 초가공식품과 미세 플라스틱도 피해야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피하는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먹었을 때 피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위 건강에는 단백질, 아미노산, 효모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하고 그다음에 파이토케미칼 이런 거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관리가 잘 됐을 때 장 건강뿐만 아니라 소화불량 건강까지도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뭐 시간이 없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쪽에 심장에서 간에서 흡수된 게 심장을 통해서 폐로 가요. 폐로 가면서 우리가 말할 때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입냄새가 났을 때 구강 문제뿐만 아니라 폐라든지 이런 혈액에 남아있는 불순물에 의해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위에서 냄새 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폐에서 냄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피냄새 난다고 얘기하죠. 우리 달리기 많이 하면 폐에서 피냄새 난다는 얘기 살짝 들어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마라톤 했을 때 피냄새 나는 거, 즉 폐에서 입냄새로 나갈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간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입냄새가 나시는 분들은 실리마린이나 민들레 추출물을 먹으면서 개선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급한 식사라든지 스트레스, 단짠 이런 것들이 세포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요. 산화적 스트레스를 막는 게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그래서 실제 장두수 증후군을 개선했다라는 거 십자가 추출물로 확인을 했고요. 그 외에 비타민 B, D,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크롬, 실리마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복합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신다면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부룩 답답함은 위산 문제가 아니었어요.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의 원인이 큽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 먹고 식사도 적당히 천천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가 답이죠. 거기에 영양요법을 추가한다면 파이토케미칼, 비타민 B, D,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